뉴스업 시작합니다. 주말 밤사이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란에 보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연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이란 핵시설 공습은 압도적 성공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Thanks to President Trump's bold and visionary leadership and his commitment to peace through strength, Iran's nuclear ambitions have been obliterated. 하지만 이번 공격이 이란 정권 교체를 겨냥하거나 전쟁을 노린 건 아니라며 보복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Any retaliation by Iran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met with force far greater. Iran would be smart to heed those words. He's said it before and he means it. 벤스 부통령도 이란이 핵만 포기하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actually think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set this relationship, reset these negotiations, and get us in a place where Iran can decide not to be a threat to its neighbors, not to be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미국이 외교를 파괴했다는 이란 비판에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는 이란에 달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We were over the ocean before they figured out what had happened. And there are plenty of other targets. We don't want to do that. That's not our preference. We want peace deals with them, and that's up to them to decide.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전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쟁에 선을 긋고 있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핵심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룸에서 마가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건 지지층 결집을 신경 쓴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국방장관은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란 내부적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진 않지만 이란의 현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이유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미국의 핵시설 타격에 이란은 결정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그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지 박영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미군이 초강력 벙커버스터로 전격 타격한 포르도 핵시설은 산악마을의 지하 요새로 핵심 시설들이 지하 80에서 90m에 묻혀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별 타격을 입히지 못했던 곳입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로만 뚫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하지만 워낙 깊고 견고해 벙커버스터로도 완전한 파괴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IAEA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도엔 원심 분리기 2,700대가 설치돼 있고 대부분 첨단 장비이며 최대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스파한과 나탄즈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란의 핵 개발의 핵심 장소로 꼽힙니다. 이란이 지난 13일 첫 공습 때 공격한 나탄즈 핵시설은 원심 분리기만 5만 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파한 핵시설엔 이란이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부쉐르엔 이란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핵 능력은 일주일이면 핵폭탄 1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진전됐다는 평가입니다. While intelligence agencies say that they do not believe Iran has decided yet to weaponize its program, it is certainly very advanced and dangerously close.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이 계속 가동될 경우 무기급인 90% 농축 우라늄 230kg을 단 3주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핵무기 9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란이 실제로 핵폭탄을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상당 수준에 올랐다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격에 따른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 시설인 포르도 지하 핵시설의 피해 상황은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 시설인 포르도 핵시설의 경우 큰 구멍이 확인돼 미국이 관통 폭탄을 사용했음을 보여주며 미국의 발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이미 휘청거리고 있는 중동 지역이 위험한 전환점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란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이틀 전 이 회의장에서 평화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이제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관심은 북한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32년 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취소했는데요. 북한은 이란과 상황이 달라서 핵시설 공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반발해 1993년 3월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하며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영변 일대의 북핵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론이 확산된 겁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폭격 직전 취소했는데 우리 정부의 반대와 북한의 반격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될 것이란 보고 등을 받고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후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풀어왔지만 이번에 이란을 직접 공격하고 나서면서 북핵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을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 이란과 북한은 지리 전략적으로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란은 아직 핵탄두를 갖지 못한 반면 북한은 50개 안팎을 보유했고 각종 미사일 등 운반 수단까지 갖춘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란 점입니다. 이란 핵시설만을 겨냥한 핀셋 타격처럼 북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하더라도 이란과 달리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변수입니다. 특히 우군이 없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맺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란에 썼던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공격을 보며 북한이 협상 대신 핵무기 개발에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도 거부했는데 이번 이란 핵시설 폭격을 계기로 북핵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란 의회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협 봉쇄는 국제유가 급등을 불러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란 앞바다에서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해로 이어주는 호르무즈 해협은 평균 폭이 50km, 가장 좁은 곳은 33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가 모두 이곳을 통해 수출되는데 대형 유조선이 지날 수 있는 수심이 깊은 해로는 대부분 이란 영해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 LNG의 20%가 통과하는 세계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요충지가 이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즉각 줄어들며 이미 10% 넘게 급등한 국제 유가가 더 치솟을 거란 전망입니다. So a blockade or military activity in the Strait of Hormuz could be extremely problematic for the price of oil. 이란은 과거 중동 지역 위기 때마다 활용해온 봉쇄 카드를 이번에도 사용합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인들 입장에서 자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는 물론 이란의 수출길도 막히는 만큼 봉쇄는 단기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lowing up the Straits of Hormuz that they, for a few weeks, they can do things that can have an impact, but these things are suicidal for the regime. 실제로 이란은 과거에도 여러 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했지만 기뢰 설치나 선박 억류에 그치곤 했습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시황을 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낮 12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가량 하락한 99,77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달 8일 이후 한 달 반 만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래소는 어제 정은보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장 운영 비대위를 통해 국내외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사이드카 등 시장 변동성 안정화 조치가 적시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확실성이 커질 때 고개를 드는 불공정 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시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관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 관련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박현도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앞서 2주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가 전격적으로 직접 타격에 나섰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네, 2주라는 말은 일종의 안심을 시키기 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주 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2주 안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약속을 어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란이 2주라는 말에 좀 약간 흔들려서 방심한 사이에 공격을 한 것은 미국의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의미심장한데요. 공습 네네. 직후에 국방장관은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교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본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권 교체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흔들어주는 측면에서는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예. 정권 교체가 왜 어렵냐면 지금까지 중동에서 외부의 힘에 의한 정권 교체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에서도 그랬고요. 이라크에서도 그랬고요. 시리아에서도 그랬고요. 거의 10년 이상의 내전을 겪고 있는 상태고 리비아는 지금까지도 내전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그랬었을 때 현재 외부에서의 수혈에 따른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이란에 있는 전 팔레비 왕의 아들 당시의 왕세자를 옹립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란 사람들이 일단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왕정을 무너뜨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외국의 힘으로 왕정이나 그러한 외국 세력을 조종을 받는 지도자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고려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정권 교체를 언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경고성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경고성 메시지라는 게 더 큽니다. 현 정권의 지도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죠. 예. 자, 이란 당국자가 미국의 공격을 예상하고 핵시설을 미리 빼놨기 때문에 결정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핵시설을 미리 옮기는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의문인데요.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포르도 같은 경우에 미국은 완벽하게 제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 쪽에서는 입구와 출구만 손상을 했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깊이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란 쪽에서 옮겼다고 하는 거는 400kg 정도 되는 60% 우라늄 농축한 거를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옮길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하에 깊숙이 있던 시설들까지 전부 다 그 짧은 시간에 옮기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거를 만일 그랬었더라면 이미 인공위성으로 다
파악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란이 핵 능력을 미국의 주장대로 사실상 상실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핵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밀 시설이 있을 수 있고요. 공개되지 않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이란은 지금 90%까지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핵 능력을 없앴다기보다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약에 만들려고 한다고 마음을 먹었었을 때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한 정도의 수준이지 이란이 핵을 아예 못 만든다 그런 정도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할 텐데 이란이 보복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아직은 최종 결정까지는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호르무즈 해협은요, 물류의 20%가 돌아가는 쉽게 말하면은 그 중요한 전 세계에 그러한 길목이 한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게 우리 석유 수입의 거의 70%가 그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석유 수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특히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이 굉장히 피해가 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번도 막힌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이 80년에서 88년까지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는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은 여기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카드로 써서 전 세계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수준이 항상 높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그냥 막을 것이냐 안 막을 것이냐인데 이란이 여기를 막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미리 막아가지고 이란은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의만 해놓고 언제든지 막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만 내도 사실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 타격이 크거든요. 그걸 노릴 거고 이거를 이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국가들에도 이 통로를 통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란과 지금 사이가 좀 좋아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막강한 피해가 갑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사이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란 자체도 석유를 수출할 때 거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살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압박을 올리는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공격도 했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란이 외무장관이 나서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푸틴 대통령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방공망이 잘 되지 않으면 러시아에게 급히 달려가서 방공망을 요청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란이 이번에 가서 러시아한테 간다고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군사력을 전개를 하면서 이란을 도와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러시아어를 쓰는 이 러시아 계통 유대인이 200만 명이나 있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압박보다는 외교적인 압박으로 전쟁을 끝내는데 도움을 달라고 그 도움을 달라고 아마 러시아에 가서 얘기를 할 것 같고 러시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과 의견을 일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국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요. 국제법이라든지 그런 그 원리적인 측면에 들어서 미국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란을 돕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휴전으로 이끌어가는데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 군사적으로 대립을 격화시키면서 이란을 돕는다.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되는데 보복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요, 만약에 미국이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사용해서 이란을 공격했다면 이란으로서는 공격할 만한 빌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전혀 아랍 기지를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란이 미국을 보복을 한다면 가장 쉬운 게 사실은 군사기지를 때리는 건데 그건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란에서는 모든 중동 내에 있는 모든 미군이 공격의 대상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미군이나 미국인을 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또 거기에 더 엄청난 보복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스라엘 공격에 주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은 일단 현재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공격은 아마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처럼 후티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주변 세력을 이용해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후티는 가능하죠. 근데 후티도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후티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후티가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후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거는 평화협정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미국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헤즈볼라나 후티가 미국 자산을 공격하는 건데 헤즈볼라는 현재 그럴 능력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후티가 그러한 공격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는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산업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막힐 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막힌다면 우리가 석유 비축량이 한 200일 정도 되는데 200일 그 비축량을 충분히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움직임은 언제든지 그렇지만 중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너무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말을 좀 조심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우리가 중동 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 고위 당국자라든지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말을 좀 아끼는 그러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매너 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3분기 전기 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을 비롯해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동결됐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해왔습니다. 네, 국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고심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긴박한 중동 정세와 여러 국내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석을 검토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론은 예상 밖 불참이었습니다.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긴박한 중동 정세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 전까진 나토 회의 준비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만남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캐나다 G7 회의에서 부산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을 다시 추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G7 회의 때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예정됐던 한미 회담이 불발됐는데 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중동발 변수가 잇따라 발목을 잡은 만큼 정부는 방미 등 별도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국 정상 간 첫 회담이 성사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고율 관세, 북핵 대응 등 산적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인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제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국정과제 수행과 현안 챙기기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에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자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손을 잡고 나란히 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 18일 만에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드립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못드린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 G7이 관심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 현안에 대해선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추경안과 관련해 이견을 조정해가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서 진행된 회동까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1시간 45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4일 대통령 취임식 날 오찬 회동에 이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720일 만에 야당 지도부와 영수회담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700일 이상 빠른 겁니다. 다만 이번 만남은 의제에 집중해서 토론하는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합의사항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3대 특검이 진용을 갖춰가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인 가운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 수사의 한가운데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이 바뀐 뒤에도 자신을 수사할 특검이 임명된 뒤에도 현안 관련 질문에는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법정 안에선 불리한 증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취재진에게 한 발언은 이 말뿐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도 잇따라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3대 특검은 어느덧 대부분 진용을 갖췄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공간까지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까지 단축하며 전격 수사를 개시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팀도 파견 검사들과 함께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최혜병 특검 역시 막판 수사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이에 따라 조만간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이번 8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신문에는 내란 특검팀의 김영수 특검보가 출석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공소 제기 등 처분 방안을 군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전 사령관 등에 대해 신속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이 여전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이후 공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손을 한번 잡을까요?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정 운영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등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수용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참석을 하지 않기로 한 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밝히기로는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자,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불참 상황을 이유를 저는 뭐 한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죠. 일단 뭐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인 충돌입니다만 그 여파가 지금 우리에게 바로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가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 것이고 환율이 오늘 또 뭐 시장이 개장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승 가능성이 있는 등 이런 경제적 가책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내에서 남아서 이 현안을 주도하는 그런 점검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나토 회의에 과연 참석할지 안 할지조차도 지금 불투명 상황이고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 번째는 정부 조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중동발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용을 빨리 새로 갖추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능성이 높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북한입니다. 이 지금 이란에 대한 타격이지만 또 다른 그 미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북한의 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에 대한 뭐 타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그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를 살펴야 하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불투명하고 여기에 정부 진영도 갖춰지지 않은 데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이 부분이 나토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유럽의 군사 동맹의 이제 성격을 띄었지만 2021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이제 이른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개국을 초청하면서 확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종의 자유진영의 어떤 그런 블록화의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3년간 참석을 하다가 물론 이번에는 돌발 변수, 이른바 그 트럼프 변수가 생기면서 불참을 하는 거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혹시나 전략적 모호성을 띌 경우에 우리가 자유진영의 어떤 그런 세력으로부터 약간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국제사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석하지 않는 대신에 대통령께서 그나마 거기에 그 급에 준하는 특사를 보내서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그 자유진영 전체 오해를 좀 불식시킬 필요는 있겠다. 물론 여러 가지 저도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만일 이번에도 또 나토까지 갔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거나 또 하나 한다 하더라도 관세라는 아주 미묘한 그런 이슈가 등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곤란한 처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에 상응한 어떤 보조적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익 전체와 앞으로 우리 외교의 방향에 오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보조적 장치라든가 그런 어떤 보완적 제도, 보완적 장치 그런 제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유진영 국가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보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어제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 취임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를 만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이야기해왔던 국민 통합, 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걸 바탕에 깔릴 수밖에 없는 이 여야 간의 그 협치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뭐 그러니까 그 나타난 어제 오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이 참모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다음 달 초 정도에 아마 그러니까 이 지금 여야 간의 그 대표들이 어느 정도 좀 조금 안정화되고 난 뒤에 만나자는 식의 아마 건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자주 볼 거라고 한다면 뭐 그걸 굳이 그렇게 늦출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건 뭐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용 그리고 좀 이 정치적 유연성 이런 부분들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제 첫 번째 회의였고 또 특별한 주제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야 상대에 대한 신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뢰가 있어야만 대화가 되고 그 대화 위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예. 자, 그런데 이 오색 국수라든지 화합이라든지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야당 지도부는 작심 발언을 꺼내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야당 지도부가 가가지고 좋은 날 듣고 오고 좋은 얘기하고 올 거면은 그런 큰 의미의 여야 영수라기보다는 뭐 여야 대표 회담에 큰 의미가 없겠죠. 예. 야당이라는 원래 직위 자체가 쓴 고언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국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새롭게 좀 방향타를 제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어제 저는 느낀 건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18일 정도면은 빨리 했다. 전임 정부에 비하면 2년에 비하면 굉장히 빨랐다고는 하지만 약간 탄핵의 특성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출범한 지 9일 만에 일단 야당 대표가 만났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정치적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일단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것만이 또 조기 대선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결과죠. 우리가 정치에서 선의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과정이 괜찮고 그다음에 결과가 반드시 좋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문제인데 협치의 시도는 좋습니다. 뭐 우리 흔히 이제 속담에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진행해 나가면 될 일인데 근데 이렇게 야당 얘기를 그냥 경청하는 듯한 모습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배려, 양보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보여주기식의 양자의 정상회담이라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야당을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당이 요구했던 것들 뭐 김민석 후보 청문회라든가 법사위원장 양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얼만큼 원내 민주당에 있는 새로운 지도부가 8월에 등장하겠지만 원내대표단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성실하게 좀 야당과 협상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해 주냐 그 열어주는 정치적 공간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말하자면 회담도 여야 대표 회담도 실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겠습니다. 예, 화합 그리고 통합의 의미는 이제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바로 여쭤볼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A4 용지 3장 원고를 7분가량 읽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이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하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달라.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해서 국회가 먼저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야당 비대위원장 대표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재임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형사상 소추 외에는 다른 것은 안 하는 것은 저도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임기가 끝났는데 그동안 진행됐던 재판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분들은 다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대통령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또 많은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의문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아마 명시적인 즉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그 좀 정치적인 상황을 풀어야 될 그런 숙제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인사청문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민주당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볼 때 이게 시간만 벌면 좀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지금 약간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이런 청문회라는 과정은 뭐 민주당이 과반을 갖고 있으니까 통과를 할 수 있더라도 중요한 건 국민적 눈높이나 여론에 맞지 않을 때 이것이 이재명 정부 골든타임에 국정 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민주당 지도부는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임기 후 재판 받아라. 네, 그리고 인사 원칙 제시해달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임기 중에는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굳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그러니까 재판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임기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재판이 재개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재임 기간 중에 검찰이 공소를 철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발끈할 수 있습니다만 설사 뭐 저는 뭐 그런 것을 뭐 집권 세력이 지도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을 지금 굳이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제 이 그 오찬 참석하면서 나는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야당의 대표라는 부분을 이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립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당내에 지금 탄핵 반대와 관련된 당론을 취소하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왜 바깥에 대놓고 지금 여당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왜 내부적으로만 총질을 하느냐는 식의 시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굳이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함으로써 나도 지금 대통령이 할 말을 하지 않느냐는 나름대로 야성, 선명성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임기가 일단 이달 말까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초선 의원으로서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뭐 존재감 또 하나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문제로 온전히 넘기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이 지금 국회 내에서 여야 협상에 대해서 감나라 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지금 야당 대표 한 명과 단독 회담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그것도 그런 논의 선상에서도 이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 월권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뭐 견제라는 창업원을 떠나서 일단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집권 이후에 6개월간 상당히 개혁 입법에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이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사보타주를 통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개혁 입법에 이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상당히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건 양보할지 몰라도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법사위 전망으로 갔는데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여당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 관례가 딱 하나입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제 집권당이 대통령 비서실을 감사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 이게 3대 원칙과 그 말하는 원칙과 어찌 보면은 관행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근데 2년 동안 한 건 맞아요. 2년 동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간 건 맞아요. 그런데 야당이었으니까. 그런데 저 중요한 거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게 탄핵으로 인한 갑자기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그럼 우리가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야당이 지금 견제할 수 있는 권한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법안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시간을 끌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필리버스터인데 그것도 72시간이 지나버리면은 무효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야당은 과거에는 여당 시절에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게이트키퍼 같은 법사위원장 물론 법사위원장 갖는다 하더라도요. 제 또 간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디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다 법안은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데 대한 배려와 어떤 그런 좀 양보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 말 들어줄게요 계속 뭐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협치가 되겠느냐 하는 점을 한번 원내 지도부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도 나왔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상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잘 지켜보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름의 일관성을 그대로 견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 G7 회의 참석자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 간담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기자들 질문했을 때 본인이 직접 김민석 후보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해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조금 지켜볼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의혹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근거 자료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문 과정도 지켜보지도 않은 채 이 모든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에 가까운 의혹에만 믿고 지금 지명을 철회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사실 정치적인 난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뭐 이 의혹을 뭉개고 가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과연 김민석 후보자가 어떠한 소명 자료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느냐 그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여론의 향배까지 다 지켜보고 난 뒤에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 재산 형성 의혹을 수사 개시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에서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 아니냐 공세를 퍼붓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고발이 됐고 하니까 이제 검찰이 사건 배당을 한 거죠. 근데 형식적인 논리는 맞습니다. 이제 피의자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니까 그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여기서 큰 문제는 김 후보자의 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뭐 완벽한 사람이 없고 공직 후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공직 후보자라는 게 꼼꼼한 검증을 거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슈가 불거지거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정치 지도자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루고 그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근데 김민석 후보를 놓고 보면은 이게 시간을 좀 밀다가 청문회 이틀간 잘 버티고 나면은 과반 의석도 갖고 있는 데다가 뭐 3일간 뭐 야당이 청문 채택 보고서를 안 해줘도 대통령이 3일 있어 지명하면 그만이니까 이걸로 가자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민주당도 이게 대통령의 1호 인사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여기서 만일 자진 사퇴하거나 낙마하게 되면은 국정 동력에 심대한 훼손이 오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게 취임 6개월, 1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골든타임에 이렇게 총리 후보자의 어떤 그런 흠결 문제가 국민적인 논란이 되면서 과연 이게 이재명 정부가 어떤 동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모든 장관의 강요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시간 벌기 내지는 어찌 보면은 이걸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이 만일 설령 인준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번엔 민주당 대표 경선 경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오늘 대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앞서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 상황이죠. 2파전 공식 막을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뭐 1파전 공식 막을 올린 것인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뭐랄까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여당이 새로운 대표를 뽑기보다 뭐 이렇게 추대 분위기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경쟁 구도를 통해서 일종의 당 대표를 뽑는 것이
오히려 저는 뭐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당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통성을 갖춘 그 대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향후 당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위 말해 찐명 대 찐명의 대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은 동색이라고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명색이 새 정부가 출범한 여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개파간 대결로 그러니까 붙을 경우에는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이번 구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문제는 이 소위 말하는 찐명 대 찐명 구도 그리고 또 지금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이 두 사람의 그 지금 이 경쟁 양상이 말 그대로 용어상박 난영난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과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 지금 여당 내의 이 일종의 그 당권 경쟁은 결국 차기 일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만큼 잘 절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차 교수님 말씀은 경쟁은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제 민주당 당 내에서는 경쟁이 과열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충성심이 누가 1위였는가를 결국 가늠하는 지표가 될 거다. 지금 근데 저는 이번 그 8월 전대를 보면서 도대체 그 민주당은 과거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로부터 무엇을 반면교사 삼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이른바 당정 일체론을 얘기하면서 파멸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민심이고 민심이 당심이고 뭐 이런 식의 그때 논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그 1인 전행으로 가던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파면이라는 이제 정말 탄핵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무조건 이재명 정부에 성공을 해서 한다. 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심지어 3칸 넘어간 이재명 전 대통령 대표실의 방을 물려받아서 난 이제 대표도 물려받을 거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게 과연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의 모습인가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저는 이렇게 물론 권리당원 55와 대의원 15 그다음에 국민 참여 30이라는 이 룰 구조가 약간 이런 것도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과도한 이런 당정 일체론의 이 정말 그 독주는 저는 굉장한 그 말하자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도 바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 방법론을 두고 이제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협의를 떠나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금 혁신에 대한 쇄신에 대한 방향성이 좀 약간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낸 5대 혁신안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혁신의 최고 그 수준이라고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또 다른 혁신을 만들겠다는데 사실은 그거는 지금 대표라는 그 비대위원장이 명확히 있는 구성권이 있는 혁신이 구성권이 있는 대표를 패싱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사실 지금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 정말 쇄신의 골든타임 그다음에 당 혁신의 이런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구주류의 기관이라는 소리가 듣지 않게끔 좀 강도 높은 작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뭐 지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이 좀 말 그대로 따로국밥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는 자신이 아마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물론 비대위원장으로 뭐 전국위를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대선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당대표로 맡았고 거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냐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임기가 지금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대에 대한 뭐랄까 존중과 협력보다는 빨리 이 시간만 지나자는 생각이 지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톱의 윽박자가 나는 것인데요. 저는 뭐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수습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부분은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지금 정통성이 있는 지도부를 옹립해서 그 정통성의 바탕하에서 당의 혁신과 쇄신을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미 통상 협의를 위해 우리 통상대표단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통상수장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며 우군 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대미 관세 협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미국 방문에 나선 우리 통상대표단. 여 본부장은 출국길 기자들과 만나 국익 중심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그 실용주의적 그리고 상호 호혜적 이런데 가장 그 협상에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협상 기한으로 설정됐던 다음 달 8일까지 7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기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그 미국 내 상황도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 7월 초의 상황을 지금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군 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사들을 전방위로 만날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 우리의 그 우군 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의 그 장관급 그리고 백악관은 물론이거니와 뭐 그 의회 상하원 그 주요 상하원 의원들이나 대표단은 오는 27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 만나 한미 관세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술협의 실무대표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동행해 24일부터 26일까지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방미 협상이자 고위급 인사의 미국 행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주가량 남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인근 공항으로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새 정부 들어 미국과 첫 장관급을 협상을 앞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7월 전 협상 마무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과 미국의 예산 관련 입법 상황 등 불확실성이 많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내 은행장들이 오늘 만찬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 총재는 은행연합회 정례 이사회 직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과 가상자산, 배드뱅크 등 금융권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최근 여당이 법제화에 나선 스테이블 코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을 위해 도입되는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취임 이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국내외 현안 전반을 점검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관련 대책 등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여는 건 취임 이후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인 오늘 오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는 장차관급인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합니다. 대통령실 참모 진용이 어느 정도 꾸려지면서 회의를 열게 된 겁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경제나 안보, 사회 등 각 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등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적잖은 만큼 이를 둘러싼 논의가 주를 이룰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심사를 앞둔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문제 역시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의 매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게 될 거라며 정례적 회의로 자리 잡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로 바뀌었던 명칭을 다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수석 보좌관 회의로 되돌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이유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참석을 적극 검토하다 결국 불참 의사를 밝힌 건데요. 포면적인 이유는 중동 사태가 국내에 미칠 파장이 커 내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란이 미국 핵시설 공격에 대한 반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내 유가에 치명적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국내를 비우면 현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토 회의 참석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전쟁에 힘을 보태는 신호를 줘 한반도 정세 등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불참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동 문제가 자국 최대 현안이 되는데요. 이에 나토 회의에 불참하거나 지난 G7 회의 때처럼 일정을 단축할 경우 이 대통령과의 만남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은 꼭 거쳐야 하는 주요 사안인 만큼 나토 회의 계기가 아니더라도 계속 추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Battle damage assessment is ongoing, but our initial assessment, as the chairman said, is that all of our precision munitions struck where we wanted them to strike and had the desired effect. Horribly destructive enterprise. 미국의 이란 주요 핵시설 공습은 몇 달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군의 정확한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도록 일부 폭격기를 미끼로 사용했고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미드나잇 해머, 한밤중에 망치로 이름 지어진 이번 공습은 몇 달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됐다고 텍사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It took a great deal of precision, it involved misdirection, and the highest of operational security.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대규모 공습 편대가 미국 동부 시간 21일 0시 미주리주의 공군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편대의 일부는 미군의 움직임과 관련해 적을 속이기 위해 태평양을 향해 서쪽으로 비행했습니다. 동시에 공습 임무를 맡은 주력 편대는 최소한의 통신을 유지하며 목표 지역을 향해 동쪽으로 18시간 조용히 비행했습니다. 눈속임용 폭격기를 이란의 동쪽으로 보내 주의를 끌고 실제 폭탄을 떨어뜨릴 폭격기는 이란의 서쪽에서 날아오는 성동격서 작전이었던 셈입니다. A deception effort known only to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planners and key leaders here in Washington and in Tampa. 이후 공습은 작전대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란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케인 합참의장은 설명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이 이란 포로도 핵시설 공습 직후 미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핵시설 지상부만 손상됐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격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로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포로도는 끝장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습 이후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소식통을 인용해 3곳 시설이 오래전에 대피했으며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곳으로 이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대적인 핵시설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무력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경제적 압박과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외교적 해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진 기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친 구호가 오갔지만 당국자 그 누구도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폭격당한 핵시설과 관련해 방사능 유출은 없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재기 등 큰 혼란 없이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더라도 강대국 미국과의 충돌은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의회 의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And I have a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tomorrow morning. Russia is a friend of Iran. 이란은 미국이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했다고 호소하며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 기지와 미 해군 함정 등을 미사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충돌했습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 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이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거짓 선동을 하며 자국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이는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균형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우리 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도르시시의 주 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은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이란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 이후 미국 내 테러 위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이란과 연관된 해커 집단이나 친이란 성향 조직이 미국의 네트워크에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이란 정부가 미국 내 관료나 특정 인물을 목표로 테러를 계획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지역 당국 정보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이 포착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네, 이란의 반응이 주목되는데요. 오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앞으로의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방장관은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내부로부터의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왜 없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사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목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순간 어떠한 압박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우리의 정권 교체를 할 정도로 압박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면 그 협상력이 좀 약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이고요. 또 그 얘기를 한 거죠. 어차피 이제 계속 이렇게 버티게 되면 우리 것만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그 요인으로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해서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을 결국 공격으로 응수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미국을 향해서는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 이란 최고 지도자의 그 하메네이의 공식 반응은 없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딱 세 가지일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나온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그리고 아니면 미국의 그 중동에 있는 미군 부대들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제 전면전을 다 각오를 하고 그 석유 시설, 그 주변국의 사우디나 UAE나 이런 그 주변국 카타르의 그 석유 시설까지 공격하는 그 세 가지가 이제 큰 옵션일 텐데.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 세력들을 다 이용한 전면전 그렇게 크게 네 가지일 텐데요. 이란이 지금 크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 보도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란은 또 외교전으로도 지금 미국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막게 된다면 외교전에서 더 큰 도움을 줄
그 중국이나 인도에 대해서 좀 압박을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에 위협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유 시설을 공격한다는 것 지금 사우디나 UAE, 카타르는 그 이슬람익 죄송합니다. 그 OIC라고 하는 그 뭐랄까 이슬람 기구에서 다 지금 외교부 장관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이란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외교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자기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서 그 카메네이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은 사태 추이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전략을 쓸지를 조금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호르무즈 그 해협의 봉쇄에 대해서 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자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호르무즈해가 왜 중요한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석유 생산량이 하루에 보면 8천만 배럴이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2천만 배럴이 저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20%의 석유 하루 생산량의 그 양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나가죠. 그리고 다양한 그런 국가들이 그럼 당연히 그 4분의 1이나 되는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막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석유 가격이 지금 74달러, 78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다양한 뭐 경제 기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JP 모간이나 아니면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거에서 얘기하는 게 막히게 되면 배럴당 160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충격이 아주 큰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벤스 부통령의 발언이었다라고 제가 정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자, 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지금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란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위치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지금 자기네들의 그 협상 카드 바게닝 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것을 막았을 때 자기네들이 그 국제사회에서 자기네들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지금 그 부통령도 미국 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떻게 아니면 국방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자살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이걸 막는 순간 그냥 단순히 주적국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다른 중국이나 이런 세력들에게도 충격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건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방도가 없을 때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 이란의 국영 TV에서 나온 이제 언급인데 영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경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미국이 이제 테러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유일하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저도 지금 보고서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란이 가장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그런 일반인들 그다음에 미군에 대한 테러 행위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을 갖고 미국이 조금 그걸 레드라인을 넘었다 해서 개입을 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특수전 요원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미국을 괴롭히면서 카드를 쓸 수 있는 거라고 해서 그 점 위험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통 분석가들이 내리는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카드를 써봤자 이란이 국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격을 하면 오히려 그 국제사회에서 호응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테러가 발생한다면 이것도 이란 쪽도 국제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카드긴 하지만 또 그것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연 쉽게 사용할까 지금 많은 회의적인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은 이란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소통 채널은 열어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뭐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상의 그 조건이 중요한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상대방과 이제 대화를 나누겠다고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대화의 채널을 안 닫혔다. 협상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의 키는 과연 그 협상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안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력이 미국이 가장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어떤 이란이 받을 수 있는 안을 던져야지만
때만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협상 채널이 열려 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협상 조건으로 이란에게 다가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핵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란의 핵 프로그램 역량이 좀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 포도가 굉장히 핵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 지역이잖아요. 파괴를 위해서 환기구를 통해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고 외부의 방사능 누출은 또 없다고 이란에서는 또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어떤 걸 의미합니까? IAEA도 지금 유출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지금 벙커버스터가 어디까지 때렸는지 실제적으로 다 형용화시켰는지 그러니까 우선 궁금증이고 네. 하나는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그 이전에 이런 핵 물질이나 핵 시설들을 좀 많이 빼냈는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문제점일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은 핵 능력을 다 지켰다. 트럼프하고 미국 행정부는 이란의 핵 능력을 다 형용화시켰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간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에는 지금 다양한 핵시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컨틴전시 플랜,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자기네들이 대처할 그 플랜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이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체결한 핵 협상, 핵 협약, 1968년 협약은 이란이 핵시설을 짓는 거는 IAEA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핵 물질을 투여할 때만 이란 원자력 기구에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지역에 핵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시설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다양한 지역에 핵 시설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다양한 농축 우라늄이나 핵 시설들이 배치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가동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좋은 신형인 원심 분리기엔 IR6, IR8도 자기네들 창고에 이런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고 이거는 이미 다 다른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는 물론 핵 능력이 많이 저하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탄즈나 포르도에 있는 원심 분리기가 타격을 받았고 나름 큰 피해를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시설을 많이 파괴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식 원심 분리기가 잘 숨겨져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핵 시설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곳에 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말한 대로 핵 능력이 아예 다 불능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주장이고 또 이란이 말한 대로 아무 타격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과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서 지금 이란의 핵 능력이 손상되겠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적합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 미국으로부터 핵무기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무장 해제하라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북한의 영변에 있는 핵시설도 미국이 직접 타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올 것 같거든요.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좀 이란과 북한과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란은 핵 무기 국가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역설적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이런 식으로 몰리진 않았겠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 과연 이런 식으로 물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담대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방을 볼모로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는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거겠죠.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GUB 57 관통탄을 이란에 그리고 핵시설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 김정은 정권에서 느낄 두려움은 이 관통탄이 주석궁에도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말 적수장을 참수작전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그런 것들에 걱정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라고 느끼겠죠. 근데 저희가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리아에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샤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현상금도 140억이나 걸려 있던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청해서 했다고 하지만 만나서 그 자리에서 악수를 하고 여러 제재들을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그 미국의 국무부나 미국의 그 재무부에서 반대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 그런 협상을 하는 협상가 타일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시그널은 이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관통탄을 통해서 널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너네가 우리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6개월 전만 해도 그냥 테러리스트에 있었던 사람을 내가 같이 악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는 협상 파트너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 두 사례를 갖고 북한을 대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늘 우리 정부를 향해서 했던 통미봉담, 그러니까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자기네들 관계를 개선한다라는 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트럼프 타워를 그 금강산에 짓겠다. 그래서 그렇게 딜을 하고 경협을 만들어진다는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된다라는 상황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란에 대한 그 공격, 그런 무기를 사용한 것, 그리고 그 시리아에서는 주적이라고 6개월 전까지만 얘기했던 사람과도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좀 거기에서 좀 함의점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오늘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대해 공습을 감행한 가운데 지난주 3,020대까지 올랐던 코스피 오늘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바로 장중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국내 증시의 향방을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 증시는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다시 3,000선이 무너져서 2,99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동 긴장에도 국내 정책 기대감에 그동안 국내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이번 주는 어떨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와 원화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자, 코스닥도 780선이 무너져서 77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환율은 9.4원 급등한 1,375원으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3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일수가 14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평균 수출액이 3억 달러 증가하면서 12.2%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속에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 2,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출 단가는 톤당 1,295달러로 지난해보다 9.4% 급락했습니다. 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철강 업체들이 단가를 낮춰서라도 수출 물량을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9시를 넘긴 지금 내륙은 안개가 대부분 걷혔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경기 남양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하루 일정 계획을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낮 기온은 춘천 32도, 대구 32도, 광주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은 2도에서 4도가량 웃돌며 8월 초만큼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도에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체 전선은 차츰 북상해 오늘 오후 제주도부터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북과 경북 남부, 충청 남부에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비가 확대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후 이번 주말 동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장마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과 여름철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